없는 뭐 쇼크가 발생이 됐어요. 지금 국회에서 계엄령 철회 관련해서 이제 뭐 그 요구안 해제 요구안을 발의를 했고 통과가 됐어요. 190명 참여해서 다 그것이 뭐 통과가 돼서 바로 해제가 돼야 되는데 뭐 대통령께서 또 어떻게 하실지 모른다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일단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뭐 새벽에 잠도 못 주무시고 이게 뭔 난립니까? 그러니까 뭐 정치적인 논리나 이런 거는 논하지 않을 거예요. 결론적으로 금융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여기 이제 써 있는 것처럼 정정불안의 해소일 것이냐 아니면 폭락일 것이냐. 근데 밑에 답을 써놨어요. 금융시장에 리스크는 없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또 속보 나온 기준이 어떠한 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부분을 해소하겠다. 그러니까 증시 부양책의 기준도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 떠나서 여러분들이 이 늦은 시간에 접속을 하셨는데 명확하게 어떤 근거를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막연히 뭐 에이 뭐 계엄령 대통령께서도 뭐 약주 한 잔 드시고 하신 걸 것 같은데 뭐 그거 뭐 국회에서 하지 말자고 하니까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소설 같은 얘기를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보다 다 훌륭하신 분들이 지금 저도 유튜브에서 언론사들 실시간 방송을 몇 개를 틀어놓고 막 그냥 웅성웅성하는 양쪽에서 막 여러 채널에서 얘기하는 걸 그 대략적으로 다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의 전문 분야는 뭐 그쪽 분야이고 우리는 우리대로 기준을 잡아야죠. 저도 행설수설하면 안 되니까 기준을 좀 잡아서 설정을 해서 좀 놓고 볼게요. 어떤 근거로 여러분들 그리고 제 스스로의 기준을 설정할 건지 그 근거점을 좀 찾아야 되겠죠. 첫 번째 기준은 내일 아침에 이제 형성될 가장 이번 기회에 좀 알아두시면 굉장히 좋은 것이 있어요. CDS 프리미엄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제가 내일 시장이 오르네 내리네 그걸 어떻게 알아? 내리는 건 기정사실이고 100% 내립니다. 내리고 시작하겠죠. 근데 100%라는 건 없고 99% 내리고 시작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는 오히려 제 입장에서 뭐 폭등이라고 그러면 또 혼날 수 있으니까 조심스럽게 강세로 출발할 수도 있다.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지표를 하나 놓고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야간 선물이 지금 해외 시장에서 시카고 선물거래소에서 우리나라 코스피 200 지수 야간 선물이 없어졌죠. 폐쇄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들여다볼 수 있는 거는 이제 외환시장, 글로벌 외환시장에서의 원화 가격의 흐름. 원화 가격이 생각보다 저도 뭐 처음 겪는 일일 거 아닙니까? 주식 뭐 아무리 오랬다 해도 제가 계엄령 마지막 계엄령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 계엄령 80년? 그때 이후에 이제 겪어보지 못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38년 주식을 했지만은 그 근거로 들여다볼 수는 없고 지금 외환시장에서의 그 환율, 외환시장에서의 환율 그 부분이 뭐 원달러 환율이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아요. 우려했던 것보다는. 그래서 지금 원달러 환율 부분이 1.25%의 강세. 지금 1달러당,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 아니죠. 원래는 달러원 환율입니다. 달러원 환율인데, 달러원 환율이 지금 뭐, 강세를 좀 띄고 있어요. 뭐, 강세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편안하게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은, 1421원, 그러니까 원화의 약세가 형성이 되는데, 1.25%예요. 그 1.25%가 작은 변동률은 아닙니다만, 뭐 어찌됐든 그렇다고 해서 패닉 상태의 변동률은 아니다. 지금 그러니까 정치적인 정책적인 불확실성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 마우스가 좀 후져가지고 이렇게 좀 위에다 놓고 안 없어지게끔 해놓고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CDS 프리미엄 그 앞전에 그러면 저는 이 부분을 기존에 우리 이제 회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계속 강조드려 왔던 게 지금 현재 국내 증시가 아니라 국내의 상황은 전 정치는 잘 몰라요. 정정불안의 기준이다라는 표현을 드렸어요. 이런 세상에 이런 흐름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정불안이라는 건 뭐예요? 정치적인 또 정책적인 불확실성을 이야기합니다. 정치적인 정책적인 불확실성이라는 것이 쉽게 예를 들어서 이게 쉬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봐야죠. 뭐 어떻게 한번 보시죠. 독일 그러니까 미국의 다우지수에서부터 다우지수, 나스닥, S&P 500 지수 그리고 뭐 유럽 쪽의 흐름, 유럽 쪽의 흐름이 고점에서 눌렸다 할지라도 21년, 22년 고점을 놓고 보시라는 거예요. 그 고점 대비 위에 있죠. 월등하게 위에 있습니다. 21년도 글로벌 시장의 정점이 찍히던 그 시점, 우리나라 지수로 따지면 3,300포인트 그 위에 놓여져 있다라는 거고, 요 기준의 독일 닥스 같은 경우 월등하게 슈팅입니다. 그런데 프랑스 까크가 이렇게 무너져 있어요. 이렇게 무너져 있다라는 게 글로벌 시장에서 거의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유일하게 선진 시장 중에서 21년도 고점을 깨고 내려가는, 또 22년도 고점을 깨고 내려가는 유일한 국가 중에 하나일 거예요. 유일할 거예요. 거의. 요 프랑스 까크를 제외하고 나면은 예를 들면 이제 일본 니케이 지수도 상상을 초월하죠. 그죠? 엔화 약세 슈팅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강세로 일정 범위 돌아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대만의 가권 지수 올해 2월 달에 사상 최대치 고점 넘기고, 뭐 TSMC GPU 덕분에 엔비디아발 TSMC의 시가총액이 글로벌 시장 25위, 삼성하고 비슷한 시가총액에서 어떻게 됩니까? 글로벌 시장 8위까지 올라왔고 지금 10위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결론은 미국 그리고 유럽 그리고 일본 그리고 대만의 가권 지수까지 뭐 여기까지 쳐다본다는 게 좀 창피하지만,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꼭 여러분들 기준점을 확정 지셔야 돼요. 주식하시는 분들 10시 반만 되면은 안 보려고 해도 주변에서 케이블 경제 TV에서 자꾸 중국 증시 이야기하죠. 절대 보지 마십시오. 중국 증시는 글로벌 증시하고 전혀 연관이 없습니다. 네? 월봉 차트예요. 전혀 연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그 10시 반에 중국 증시 개장했습니다. 그 이제 데일리 시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 전혀 연관이 없어요. 특히 이제 항생 같은 경우가 과거에는 글로벌 시장에 연동이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만, 중국의 뭐 상환이라고 해야 돼요? 뭐라고 그래야 돼요? 중국으로 다시 넘어가고 나서 결국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없습니다. 글로벌 시장하고 전혀 다르죠. 그걸 쳐다볼 필요 없어요. 그러면 프랑스 까크 같은 경우가 왜 이런 흐름이 나올까? 라는 부분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정치적인 정책적인 불확실성이 지금 프랑스 까크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총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이번에 여론조사가 극우파가 집권할 수도 있다. 여론조사가 극우파가 1위로 나왔단 말이에요. 굉장히 그 불확실성이 확대됐던 거죠. 결국은 이제 극우파가 3위로 밀려났는데, 그래도 이제 그 정도의 혼란이 있다. 그 혼란의 기준이 정정 불안의 기준이다. 그렇게 되면 시장은 어차피 정책적인 불확실성에 휘둘리게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미국에서도 이제 45대 전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이번에 이제 47대 대통령 당선이 된 거죠. 선거가 끝나고 나서 결과 나온 다음에 해리스 후보하고 비교 부분이, 그런 부분이 나왔어요. 정치적인 또 특히 정책적인 불확실성이
커지면 불편하다는 게 일반 유권자들의 생각이죠. 대다수의 유권자들의.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누가 더 뭐 안정적으로 행정 체제를 운영해 나갈 것이냐. 트럼프 대통령은 어찌됐든 45대 대통령, 전 대통령의 대통령 활동이라고 표현해야 돼. 뭐 저도 짧아 지금. 잠도 못 자고 피곤하고.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그 직권이라고 표현해. 뭐라 그래 진짜.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 그 능력은 검증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좋든 나쁘든 간에 어찌됐건 그 불확실성 부분 많이 해소가 돼 있는 그런 기준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정책적인 불확실성에 대해서 뭐 크게 영향이 없다 이런 해석이 됐었단 말이에요. 결론은 국내 증시의 흐름인데 왜 이렇게 이제 장황하게 설명하느냐라고 했을 때 오늘 박성재 TV의 원고를 좀 보고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은 그 국내 증시가 정확히 2022년 그러니까 대통령 그 선거 이후에 이제 취임하고 나서 글로벌 시장과의 비교 흐름을 놓고 보시게 되면은 대통령 취임식 이후에 이격이 크게 발생이 돼요. 이격이 글로벌 증시와 이격이 크게 발생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뭐 얼마 전까지 국내 증시도 저점 대비해서는 올라와 있었단 말이죠. 올라와 있는. 그러다 보니까 증시 부양책이라는 것을 쓰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시장이 폭락이 나와야 과도한 비이성적인 폭락이 나와야 부양책을 쓰는 거지 멀쩡하게 정상적이면 시장이 오르고 있는데 저점은 위로 높여져 있잖아요. 사실 국내 증시의 흐름만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못 움직였을 뿐이지 결론적으로는 고점이 높아져 있는 그런 상태, 단계별로 고점이 높아져 있는. 근데 이제 이번에 만약에 큰 충격을 받아서 휘청한다면 그렇다면은 수단과 방법을 가르쳐 수단과 방법이라는 표현까지는 아니었는데 어쨌든 금융시장의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라고 지금 실시간 속보로 계속 나온 거예요. 금융당국에 수장되시는 분께서 긴급 회의하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거는 이거란 말이에요. 21년, 22년도에 형성해 놓았던 글로벌 시장의 고점, 그 고점을 빨간 색깔 S&P 500 지수, 검은 색깔 일본의 니케이 지수, 그 다음에 초록 색깔 독일의 닥스 전부 다 높여서 우리나라 지수로 환산했을 때 4,000포인트 전후 그 이상에 형성돼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만 못 갔어요. 왜 못 갔어요? 다른 때 시점에서는 이격이 일부 발생됐다가도 뭐 미국하고 이격이 발생되는 게 그렇다 손치더라도 나머지 쪽 잠시 19년도에 이렇게 이격 발생된 부분이 결국은 코로나19 터진 이후에 이격이 다 붙어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밀릴 때도 거의 뭐 비슷하게 밀려 내려왔었다가 정점 찍고 돌릴 때 기준에 완전히 극명하게 엇갈리는데 정확하게 저것이 언제? 정확하게 저것이 22년도입니다. 새로운 정부 들어서 보세요. 저는 어머님이 전라도 영암이시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아버지가 경상도 마산이세요. 고등학교 다닐 때 노태우 전 대통령의 6.29 선언이 있었고 그 당시에 데모가 어마어마했었죠. 그렇게 되면서 뭐 체류탄 많이 터지고 했는데 저희 또 담임 선생님께서는 충청도 공주 분이셨어요. 군대 제대하고는 바로 화천, 강원도 최상단 38선 위쪽에 있는 강원도 화천으로 군대 생활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도피 유학을 갔어요. 도피 유학이죠. 저희 때 도피 유학이라는 게 생긴 겁니다. 해외 자유학. 그렇게 해서 일본에 한 5년 있다 왔습니다. 그렇게 5년 갔다 오니까 이회창 전 후보라고 그래야 되나요? 뭐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그분이 대선을 나왔는데 아버지는 뭐 무조건 이회창 후보 그리고 어머님 쪽은 무조건 이제 뭐 전라도 쪽이시니까 또 그때 당시 기준으로는 야당 진보 쪽. 저는 그때 당시에 저희 어머님 쪽 친척분들 근처에서 이렇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 나이에 일단은 진보, 지금으로 표현 진보, 우리 뭐 김대중 돌아가신 고 김대중 선생님 뭐 이런 식으로. 그 이제 정치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반반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회창 그 당시 대선 후보께서 두 번을 나왔는데 두 번 다 아주 근소한 차이로 지셨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어릴 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제 주변에는 이회창 그 당시 후보 되시는 분을 괜히 검증도 안 되는 욕을 하는 케이스가 많았어요. 저도 어린 나이에 괜히 욕하고 다녔어요. 근데 선거 결과를 아마도 두 번째 선거 결과를 보고 나서 충격을 받았던 것 같은데 저는 뭐 투표를 할 그 상황이 없었어요. 군대에 있을 때 억지로 한번 김영삼 전 대통령, 고 김영삼 전 대통령 선거 때만 한번 투표를 해봤고 결국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이회창 전 후보에게 투표를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민성이 뭐 후진이든 선진이든 뭐 다 떠나서 그걸 보는 순간 아 내가 정치하시는 분들께 많이 당했구나. 지금도 솔직히 그 생각을 합니다. 제 주변이 진보가 많으시더라고 알고 보니까. 근데 보수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깜짝깜짝 놀래요. 전 정치 관심이 없거든. 그러다가 이렇게 이제 새벽에 뭐 시황을 봐야 되고 미국장을 봐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뭐 진보 쪽 의견들이 이제 제 유튜브에 연결고리로 이렇게 많이 와요. 그럼 들여다보고 듣다 보면은 이러한 하고 화를 내. 그럴 땐 꼭 한번 무조건적으로 조선닷컴에 들어와서 조선 쪽에 TV조선 쪽이나 이런 쪽에 뉴스를 봅니다. 그러면 제 마음이 순화가 되더라고요. 하여간에 뭐 이 새벽 시간에 중요한 시간에 쓸데없는 얘기일 수 있지만 말씀드린 이유는 정치적인 부분을 논하려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 정부의 기준이 굉장히 불확실성이 크다. 그래서 어지간한 얘기는 정부의 정책 관련해서는 이야기를 안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습니다만 불과 얼마 전부터는 굉장히 강력하게 정정불안이라는 단어 여러분들 별로 들어보신 적 없잖아요. 근데 그 단어를 씁니다. 정치적인 또 정책적인 불확실성. 그 정정불안이라는 단어를 최근에는 더 강력하게 쓰게 되는데 지난해 11월 달에 11월 초죠. 아마도 제 생각에는 그 박순혁 배터리 아저씨 그 정신 나가네 그 나쁜 선행매매하고 압수수색 당했던 지가 당한 건 아니지만은 선대인이하고 같이 그런 악독한 놈들이 헛소리하는 것 때문에 금융당국의 그 훌륭하신 금융당국에 계신 분들이 훌륭하신 분들이잖아요. 검증되신 분들이잖아요. 어찌됐든 그분들이 절대 공매도 금지는 없다. 이건 아니다. 이렇게까지 하는 건 아니다. 순환성 기능도 있고 문제가 있다면 좀 고쳐나가면 되는 거고 글로벌 시장에서 단 한 군데도 공매도 금지를 해놓은 곳이 없어요. 근데 그 엉뚱한 애들 때문에 뭐 그것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급격하게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공매도를 금지시켜버려요. 그것도 절차상으로 진행했으면 모르겠는데 제가 느낄 때는 급하겠죠. 왜냐면 보도자료들이 나왔어요. 이번에 뭐 계엄령 선포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뭐 야당 쪽에서 계속 나왔던 얘기잖아요. 사실 누군가가 흘렸겠죠. 뭐 계엄사령관 이렇게 벌써 다 내정돼 있으시고 다 진행돼 있던 내용이었으니까 누군가가 뭐 흘렸나 보죠. 근데 뭐 그럴 일은 없다라는 여론이었잖아. 근데 어찌됐든 그 당시에 공매도를 금지한다라는 언론 기사가 나왔어요. 제 기억이 맞으면 MBN인가 그 매일경제 아니면 MTN인데 MBN이 맞을 거예요. 매경이 맞을 거예요. 그랬더니 금융당국이 보도자료를 통해서 아주 강력하게 제재를 합니다. 가짜뉴스 퍼뜨리지 마라. 누가 그러냐. 이건 아니지 않냐. 왜 그런 쓸데없는 얘기 검증 안 된 확인 안 된 얘기를 하느냐. 그 일주일도 안 돼서 바뀌었죠. 제 기억이 맞으면 3일 만에 바뀌었어요. 그 보도자료 내고 3일 만인가에 평일날도 아니고 일요일날 갑자기 금융위원회 위원장님 또 금감원의 원장님 두 분이 일요일날 나와서 공매도 금지한다. 그게 그렇게까지 급한 일이에요? 평일날 발표하면 안 될 정도로?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정책적으로 굉장히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
시장이 어수선했던 건데 특히 7월 이후, 7월 12일 이후, 특히 8월 이후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붕괴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또 반도체 업황의 문제인가요?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겪으신 비상계엄처럼 정책적인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 보니 시가총액 비중이 월등히 높았던 지금 굉장히 낮아졌어요. 삼성전자 23%, 24% 이렇게 되던 시가총액 비중이 얼마? 16%까지 깨져버렸어요. 삼성전자한테만 파는 거야. 그러면 따지고 생각해봐. 반도체 업황 진짜 안 좋다고 쳐. 근데 내년 전망치가 또 높을 수는 없는 거고. 그래, 그것도 100번 양보한다고 쳐. 삼성전자보다 실적이 어찌됐든 삼성전자보다 실적이 좋은 업체가 우리나라에 몇 개나 있어. 삼성전자가 실적이 안 좋고 성장성이 결여돼서 붕괴되는 거라면 나머지 종목이 다 무너져서 지금 지수 자체가 초존박살 나 있어야 돼. 우리나라가 망해야 돼. 아니, 삼성을 두둔하는 게 아니라 삼성의 실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이닉스가 10월 말에, 작년 10월 말에 하이닉스의 올 실적 전망치가 얼마였어요? 8조였습니다. 8조. 작년의 실적은 적자였고 10월 말 컨센서스가 8조였습니다. 근데 지금 23조 나오고 내년에 35조를 봐요. 그러면 적자일 때 8조 예상을 했던 작년 말에 하이닉스의 주가가 얼마였냐? 12만 원이었습니다. 12만 원. 영업이익이 200% 증가해서 그냥 적자에서 흑자도 아니고 개풀 코딱지만큼 해서 조금 증가한 것도 아니고 8조 예상한 게 23조라고. 8조 예상보다 15조가 증가했다고. 근데 주가가 그러면은 최소 100% 올라야 될 거 아니야. 100% 올랐었지. 얼마? 25만 원 수준까지 올라왔었잖아요. 근데 그게 밑도 끝도 없이 엔비디아 멀쩡하고 TSMC 멀쩡한데 밑도 끝도 없이 8월 달에 붕괴 마이너스 40%. 외국인 3% 매도해. 지금도 외국인 지분 54%입니다. 근데 3% 매도했다고 40% 폭락해버려. 하이닉스가. 다행히 일부 매수하면서 바닥 대비 40%를 돌려놨었고 다시 눌렸죠. 다시 눌리면서 16만 원이 또 이탈됐어. 응? 그거를 겨우 돌려놓은 상태에 이번에는 비상계엄이야. 이 제목을 쓸 때, 이걸 만들 때 진짜 심사숙고했습니다. 1시 반이 아니라 12시 반에 했으면은 윤정도 안 초대박 났을 거야. 뭘로? 아마 이거 띄워놓고 클릭 수준 나오고 아니 내가 제보하는 거야. 우리 아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 윤정도가 미리 예측했네. 이게 정정불안 해소가 될 거냐 아니면 폭락이 될 거냐. 근데 밑에 답이 나와 있네. 금융시장에 대한 리스크가 없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 얘기했던 정책적인 불확실성 있죠. 그게 더 확대될 가능성은 있지만 이제는 완전히 여당도 등 돌려버린 상황이 됐잖아요. 제가 판단할 땐 굉장히 무리수를 두신 거예요. 왜 그러셨나 저는 이해가 안 돼. 솔직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비상계엄이라는 게 이게 모르겠어요. 제가 중립이라고 표현하면서도 이쪽 뭐라 그래 진보로 기울어져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건 저보다 훌륭하신 여당의 국회의원까지도 190명이 일단은 출석을 해서 190명이 찬성을 해서 이거 비상계엄은 아니다 라고 했잖아. 그리고 어찌 보면은 등이 돌려져 있더라도 그래도 자기의 후배고 자기의 왼팔 오른팔이라고도 할 수 있었던 한동훈 뭐 여당 대표예요. 그분이 뭐라고 불러야 돼? 그분까지도 이건 잘못됐다. 국회 차원에서 제재하겠다. 그 얘기는 뭐냐면 잘했다 잘못했다 이게 해소가 된다 안 된다 그게 아니라니까. 이걸 바탕으로 정정불안이 해소가 될 수 있다. 그러면 디커플링 상태는 아니야. 같은 방향이잖아. 디커플링은 반대 방향인 거지. 같은 방향이잖아요. 이격이 발생돼 있다. 이 표현이 맞는 거야. 같은 방향의 기준에 이격이 발생된 부분 정정불안의 정책적인 불확실성 또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해소가 될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다. 기준이 될 수 있다. 변곡점이 될 수 있다. 폭락으로 연출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심각한 부딪힘이 있어야 되니까 말도 안 되는 야 헛소리 다 집어치고 집회 못하게 한다며 특히 정치활동에 대한 국회 이렇게 지금 모이지 못하게 원천 봉쇄를 하기 때문에 그게 참 법안이 웃기는 거잖아요.
웃기는 거란 말이에요. 누가 먼저란 기준. 국회에서 먼저 모여서 의결해버리는 수순. 근데 그것이 계엄령이 지금 발표된 상태니까 막아버리는 수순. 뭐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방송 보니까 제가 뭘 알아. 어? 그러면은 일단은 비상계엄이 진행됐다. 이거 저도 당황스럽고 이거 문제가 되는데 라고 했을 때 그럴 때 여러 가지 기준점을 설정해서 생각을 해봤더니 오히려 이번 기준이 정정분할 해소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헬기가 뜨고 그 스토리가 100% 맞는지 모르겠어요. 실시간 중계방송을 저도 본 거니까. 헬기가 뜨고 거기서 뭐 특전사인가요? 국회 진입해서 원래는 그럼 뭐 오더를 받았든 안 받았든 막으로 온 거 아니었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냥 뭐 좀 제재하는 것 같더니 결국은 열어줬단 말이에요. 만약에 거기서 무력적으로 막거나 진짜 계엄 선포했으니까 강력하게 막으라 라고 했던가. 그래 진짜 충돌이 일어났다면 좀 끔찍하죠. 그렇게 되면 오히려 금융시장은 안 열릴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9.11 때는 남의 나라 얘기잖아요. 그때는 뭐 정규장이 아마 12시인가에 열렸을 거예요. 그리고 다 하한가로 맞았죠. 9.11 테러. 이거는 제3차 대전이 일어났느냐 이런 상황이니까. 지금은요. 비슷한 비교가 될 수는 없지만 탄핵의 범위하고도 비슷하다. 제가 느낄 때는 어떤 거냐면 제가 느끼는 거는 정치적인 불확실성. 그 부분인 거지. 과거 시절처럼 쿠데타가 난 건 아니잖아. 쿠데타 속에 비상계엄이 아니란 말이야. 네? 쉽지 않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근거치에 대해서 논하자라는 표현을 드렸잖아요. 뭐 다른 거 뭐 이럴 수 있다 저럴 수 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유튜브에서도 그 어린애들 이름도 다 할 거야. 어떻게 그 친구보다도 더 뭐 똘똘한 친구도 있겠지만은 뭐 이렇게 막 타서 넘어오잖아요. 전 인구 이런 애들. 진짜 어린 녀석이 그냥 내가 볼 땐 들어보면 다 빈 얘기만 하는데 너무 착한 분들이 순진한 분들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걔 얘기가 다 옳은 건지 알아. 막 포장만 해서 어디서 주워 들어온 거 막 짜집게 하고 제가 볼 땐 똘똘하려면은 그 시나리오도 구성을 잘할 거야. 지가 무슨 경제연구소라는데 어린 녀석을 뭘 그렇게 한다고 학위가 있나? 하여간에. 그래놓고 어느 날은 군사 전문가야. 작년 10월 말에 어떻게 알게 된다 그랬을 것 같아. 이스라엘 하마스전 났더니 뭐 난리 날 것처럼 막 어린 녀석이 뭘 난리나 윤정도는 아무 문제 없다고 얘기했지. 아무 문제 없다고 KBS 그때 10월 말에 방송 나갔을 때가 2차 전지 폭락 나오고 그리고 2차 전지 폭락 나오고 어떤 시점이에요? 검색을 한번 해봅시다. 윤정도 검색해서 유튜브 찾아오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조금 불편한 거는 다시 지수가 이제 우리나라 지수 관련 ETF 상품이 미국에 상장된 상품이 하락률이 조금 확대돼서 3.8까지 낙폭을 줄였었다가 2%까지 줄였다가 아마 제가 봤을 때 6%까지 빠졌었는데 지수 기준에 6%까지 빠졌었는데 그거 먼저 보고 유튜브 볼까요? 보시면은 아이쉐어 MSCI 사우스 코리아 ETF 상품 미국에서 이제 우리나라 상품 ETF 상품 우리나라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의 기준인데 이게 오늘 요 꼬리 달린 거 있잖아요. 요 보이시잖아요. 요게 오늘 그 폭락을 해가지고 5분봉입니다. 시작하고 나서 폭락을 해가지고 6%대까지 빠졌다가 2% 미만으로 줄였다가 다시 눌린 거예요. 원달러 환율은 지금 1.5% 원화의 약세입니다. 그러면 금융의 충격은 없는 거야 사실은. 1.5% 원달러 환율 기준 저 정도. 그러니까 달러 원 환율입니다. 원래는 달러가 기준이에요. 1달러당 얼마니? 그래서 1달러당 1424원입니다. 이게 맞는데 우리나라만 유독 이제 원달러 환율이라는 그런 이제 기준으로 설명을 하게 되는 거죠. 어찌됐든 1.5% 변동률이면 그렇게까지 심각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리고 야간 선물이 지금 없는 상태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이 아이쉐어 MSCI 사우스 코리아 ETF 상품이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세배수의 레버리지를 쓰는 상품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세배수니까 20%의 상품 가격이 20%대까지
낙폭이 있었어요. 근데 걔도 이제 지금의 기준이면 한 10%로 줄어들었겠지. 3배니까. 그래서 3.53이면은 당연히 머리 아프고 무거운 흐름이 되죠. 내일 당장 눈 뜨고 일어났더니 3% 폭락이니까. 이것이 제 예상과는 다르게 정치적인 불확실성의 확대, 이것 때문에 정책적인 불확실성이 지금 형성되어 있는 거죠. 그 부분이 당분간 시장을 억눌러 놓을 수 있어요. 근데 펀더멘탈적으로는 너무너무 지금 저평가인 상태가 돼버렸으니까 추가적인 변동성의 확장은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 정회원님들 위주로 좀 듣고 계실 텐데 홈페이지하고 유튜브 기준에 이 부분에 있어서 이미 내일 아침은 어차피 개파락이 출발이에요. 그걸 돌릴 거냐, 개파락이 추가 밀릴 거냐. 그러면 개파락이 나갔을 때 손절할 거냐, 가져갈 거냐. 명확한 답은 가져갑니다. 그리고 현금 여력이 있으시다? 편입이죠. 누구? 실적 되는 애들부터. 좀 전에 말씀드린 반도체, 또 자동차. 뭐 트럼프가 어쩌고 자동차가 죽을 것 같고. 유튜브에 올려놔 드린 영상 다 보시면 돼요. 응? 아니 트럼프 대통령 1기 시절에 뭐 어쨌다. 그것도 엉뚱한 애들이 방송 나와가지고 뭐 1기 시대에 뭐 다 뭐 엄청나게 힘겨웠던 것처럼 얘기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트럼프 전 대통령 1기 시절에 너무너무 긍정적이었고 2016년부터 2017년, 2018년까지 트럼프 대통령 당선된 거는 16년 11월 9일입니다. 우리나라 날짜 기준으로. 16년 11월 9일. 어떻게 아냐고? 윤정도 생일이었어. 윤정도의 주식 투시경 도서 출간해야 하는데 300명 초청했는데 150명 분이 못 왔어. 시장이 너무 출렁돼갖고. 회사에서 여의도 회사에서 이쪽 공간에서 300명 딱 세팅 다 해놓고 아이고 어찌됐든 그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다시 유튜브 쪽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유튜브 찾아오시면 아니면 유튜브에서 윤정도 검색하시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뭐 종목군들의 이야기나 환율의 이야기나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KBS 머니 올라보시면 여기 다 올려놨어요. 하마스전. 전쟁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 뭐냐? 없어요. 이번에 이란하고 붙을 때 있죠. 너무너무 쉬운 게 뭐냐면 일요일날 이스라엘은 일요일날 증시가 열려요. 그럼 이스라엘 증시만 보면 되잖아. 빨간불이야. 그리고 이스라엘 증시는요. 지금 21년도 고점을 넘긴 상태예요. 우리나라 지수 기준으로 3,300을 넘겼어. 누가 누구를 걱정해. 전 인구 잡아. 그냥 떼찌떼찌 해주게. 2차 전지 작년 10월 말에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전략 매도야. 우린 7월 말에 다 팔았거든. 2차 전지에 대한 공매도 전혀 영향가 없었어요. 에코프로 1조 5천억의 매도? 걔 원래 1,000억 매도인데 주가가 15배 올라오면서 공매도가 1조 5천억이 된 거지. 올라가는 과정에 1조 5천억을 팔았다는 게 아니야. 근데 그 배터리에서 정신 나간 애가 금양 그 쓰레기 잡주 700억짜리를 12조까지 땡기는데 그 주가 조작에 일조한 거 아니야 걔가. 그러면서 뚱인 된장인지 모르고 헛소리하고 에코프로가 800만 원 간다는 헛소리하고 800만 원이면은 하이닉스가 지금 시가총액 얼마야? 7억 2,800만 조 곱하기 16만 원 하면 얼마야? 지금 140조 하나야? 120조? 에코프로가 영업이익 2천억도 안 나오는 애가 2천억 나와 지금? 그런 애가 얼마? 200조 간다는 얘기야. 배터리 아저씨 선대인 선대인 몇백억 해먹은 것 같더만. 이번에 그 뭐예요? 코스닥의 제약업체, 바이오 업체 하나에다가 자기 와이프 명의로 같이 해가지고 200억의 전환사채 납입 들어간다고 그 보도자료 하나 뜬 것 같은데. 그거 싹 뺏어다가 국고 다 집어넣어버려야 돼요. 그게 선행매매로 걸린 거 아니야 이번에 압수수색 받고. 선행매매로 부당수익이 7억이면은 그때 그렇게 해서 해먹은 돈만 그 22년도 맞을 것 같은데 금양에서 해먹은 거. 그러면 그거만 2, 30억, 3, 40억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2023년도에 2차 전지 슈팅 나올 때 선행매매, 또 엔캠에서의 선행매매, 그걸로 해먹은 거. 그게 몇백억 돼버린 거 지금. 그것 때문에 개인들 피눈물 흘린 거 아니에요. 2차 전략 매도라고 다 해놨는데. 예? 그리고 반도체 이때. 삼성 하이닉스 12만 원일 때.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기준 잡으세요. 오늘은 매번 미루다가 뭐 시장 안 좋은 장이 아닙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계속 여러분들께 시황 부분을 조금 미루고 잘 안 해드렸는데 그 시황 부분에 몇 가지 써놓읍시다. 그러면은 1. CDS 프리미엄. 정치적인 불확실성 부분이 해소된다라고 저는 보는 거고 CDS 프리미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간단하게 드릴 거고 그 다음에 환율. 그 다음에 뭐가 궁금해요? 금리? 또 뭐가 궁금해요? 저는 엄청난 기회라고 봐요. 불확실성의 해소라고 봅니다. 정정 불안에 대한 해소. 왜냐하면 좀 조심스럽긴 한데 이렇게 되면은 집권 여당까지도 지금 정부하고 등을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등을 돌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불확실성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야당을 제가 좋아하거나 진보를 좋아하거나 다 필요 없어. 한동훈 대표? 대표 맞아요? 그분을 대표로 그러나? 그 양반이 맨날 하는 얘기가 뭐야? 이재명 대표, 조국 대표, 뭐 범죄자들하고 얘기 안 하겠다. 그냥 옳다 그르다를 떠났고 내가 볼 땐 다 쓰레기야, 다 쓰레기. 아우, 막 짜증나. 그러면 객관적으로 놓고 볼 때는 그 정치적인 내용, 저도 이제 말조심도 하고 조심할 텐데 그 정치적인 내용을 빼놓고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뭐 여기에서 뭐 이런 내용이 있겠죠. 뭐 지금 경제 동향이 어떠냐, 안 좋지 않냐, 누가 안 좋대? 경제 동향이. 경제 동향이 안 좋은데, 경제 동향이 안 좋은데 시장 지수가 어찌 됐든 저점 대비해서 올라와 있나요? 저점 대비 올라와 있잖아. 올해는 유일하게 아마 선진 시장에서 유일하게 마이너스일걸 올해 작년 대비해서. 근데 작년 대비해서 마이너스이지만 주요 저점 구간 22년도 9월 말 10월 초 이게 글로벌 시장 저점이에요. 그리고 23년도 10월 말 그때는 왜 물렸어요? 알파벳이 하루에 9% 빠지면서 시가총액 그 당시 3위가 하루에 9% 빠지면서 AI 관련된 클라우드 사업이 이제는 정점에 달했다. 이런 논의가 있을 때예요. 근데 결국은 시가총액 2위 MS사는 그날 플러스 4%에 종가 플러스 3%로 끝났죠. 똑같이 클라우드 사업의 기준으로. 같은 날 실적 나왔어요. 그리고 그거 바닥돼서 또 돌렸잖아. 그럼 우리나라는 그 저점보다는 지금 위에 있어요. 위에 있단 말이야. 경기가 안 좋은데 어떻게 위에 있나? 앞으로도 안 좋을 거가 위에 있다? 글로벌 경기와 우리나라가 별도로 움직인 케이스는 거의 없어요. IMF 때 외환위기 당시에 우리나라의 정치가 잘못돼서 IMF가 왔나요? 뭐 앞정부가 잘못했어? 새로 들어온 정부가 잘못했어? 외환장고가 없어서 IMF야? 웃기시고 있네. 우리나라가 그만큼 취약했던 거예요.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 사태 터지고 동남아 외환위기 와서 동남아가 무너지는데 나머지 선진시장 멀쩡한데 우리나라가 동남아 수준으로 취급을 받다 보니 우리나라 원화의 가치가 싸그리 폭락을 한 거죠. 그 이후에 우리나라의 원화 가치 부분, 그 가치 부분이 한 번 더 훼손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말고 지금처럼 1440원까지 올라가더라도 우리나라의 원화가 유독 약세를 띠는 게 아니라 달러화가 강세를 띠게 되면서 그 달러화의 강세가 엔화 대비해서 상상을 초월하게 강세고 원화 유로화에 대해서 엔화보다는 덜 강세. 다시 얘기한다면 환율 부분의 얘기입니다. 원화와 유로화와 파운드화는 대략적으로 달러화 대비 20% 수준의 평가 절하가 됐어요. 근데 만만한 일본은 미국이 강달러 기조를 선호하고 강달러 기조로 가는 사이에 40% 수준의 평가 절하가 됐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원화 대비 일본의 엔화가 그러면은 굉장히 크게 절하됐냐? 그도 그렇진 않아. 그도 그렇지 않아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달러 인덱스가 강한 거고 달러 인덱스에 6개 통화 뭐 있어요? 유로, 파운드, 그 다음에 일본 엔화, 그 다음에 캐나다 프랑, 캐나다 프랑인가요? 그리고 캐나다 달러지, 캐나다 달러, 그 다음에 스위스 프랑, 그 다음에 스웨덴인가 덴마크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GDP 비율만큼의 비중으로 달러 인덱스라는 거, 지금 106까지 형성되어 있는 달러 인덱스라는 게 형성이 되는데, 유로화나 파운드화에 대해서는 달러화가 강세든 약세든 뛰는 부분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 유럽에서 또 영국에서 놓고 볼 때는 미국이 막내 동생뿐이 안 되니까. 근데 만만한 이제 일본 같은 경우, 그 경우에는 강하게 어필해서 원하는 대로 엔화 약세든 엔화 강세든 이끌어낼 수 있죠. 그래서 엔화가 상당한 약세를 띠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원화가 엔화 대비해서 월등한 강세를 띠냐? 풀 뜯어먹는 소리 하고 있어. 엔화가 역세여서 뭐 일본 여행을 자주 가면 다 뻥치고 앉아 있어. 2016년도 수준입니다. 지금의 원엔 환율은. 그것도 원엔 환율은 2016년 수준인데 왜 자꾸 엔화 약세여서 여행을 많이 가느냐라고 표현하는 거는 2016년도의 최저임금 대비 우리가 거의 2배 가까이 올라오지 않았네. 2016년도의 최저임금 대비 최소 50%에서 2배까지는 아닌 것 같고 50% 이상 올라왔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2016년도에 만약에 그 네이버 뒤지면 바로 나옵니다. 최저임금 이렇게 뒤주시면 그때 뭐 예를 들어서 6천 얼마 했던 것 같아. 6천 얼마. 그 6천 얼마였는데 6천 얼마 가지고 천행을 사면은 6천 얼마 갖고는 6천 얼마 갖고 천행은 못 사지. 그죠? 그러니까 6천 얼마 가지고 일본 가갖고 밥을 먹으면 600엔이라고 잡고 지금은 인건비가 올라가서 10,000원 돈을 시급을 받아서 일본을 가다 보니 우리나라의 인건비가 비싸져서 일본 여행할 때 돈 쓰기가 편해진 거지. 원엔 환율은, 엔원 환율은 크게 평가절하 절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환율에 대해서는 그렇게 민감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민감할 때는 어떨 때 민감해야 되냐면 말씀드린 외환 위기 때 하고 두 번째 기준이 뭐예요? 리먼 브러스 사태 터질 때죠. 리먼 브러스 사태 터질 때가 첫 번째 기준이 서브프라임, 미국의 주택담보대출 모기지론이 불거진 거잖아요. 서브프라임이라는 거는 주택담보대출 모기지론 기준에 프라임이 있고 프라임 1급 그러니까 신용도 1급 1등급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게 80%. 그 다음에 RTA가 한 10%, 그 다음에 서브프라임이 한 10% 되는데 그 등급이 낮은 서브프라임 등급을 가진 분들께 대출을 굉장히 크게 발생을 시켜준 거죠. 누가? 상업은행이. 그래서 그걸 가지고 부동산 투기를 유발시키고 그것이 거품에 거품을 형성하다가 결국 마지막에 이제 무너진 거예요. 그게 이제 파생 시장의 붕괴입니다. 금융시장의 붕괴, 파생 시장의 붕괴. 그렇지 전체 금융시장이 무너지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만 유독 취약했던 거는 우리나라가 그 당시에 해외 외환 보유고 잔고가 글로벌 시장 10위 안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세계 외환 보유고 순위는 중국, 일본, 사우디가 이 3강 체제를 형성하고 있고 그 다음에 외환 보유고 상위 10위는요 다 미국 체제에 있는 대만, 국가로 인정을 못 받는 대만, 중국의 압박에 힘겨워하는 대만 10위 안에 들어있어요. 뭐 돈이 많아서 그럴까? 또 우리나라 중국, 사우디, 일본도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 미국하고 관계 안 좋은 것처럼 계속 얘기하잖아요. 뭐 중국을 때린다, 중국산 정치 쇼지 무슨 풀 뜯어먹는 소리 하고 있어. 미국이 중국산 저가 제품 없이 어떻게 물가를 잡습니까? 채권 찍어서 먹고 사는 사회가, 국가가. 그리고 미국의 채권의 상당 부분을 외환 보유고가 뭐 달러 갖고 있어요. 달러를 찍을 수 있는 기술이 없어서 달러를 갖고 있는 거야? 달러라도 가는 시대에? 미국의 채권을 사주는 거잖아요. 누가 사줘? 중동에서 큰 소리 치고 있는 사우디, 중국, 일본 그들이 장악을 하고 있고 나머지가 뭐 대만, 우리나라, 또 스위스 이런 국가들 위주예요. 외환 보유고가 그렇게 10위 안에도 들어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기 외채를 다 못 갚는 수준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리먼 터졌을 때 우리나라의 원화 약세가 상상을 초월하게 취약해서 1,500원 위쪽을 뚫고 올라간 겁니다. 지금의 1,400원대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얘기야.
이해되세요? 달러 인덱스의 강세 때문에 형성돼 있는 거지 우리나라의 원화가 바보 똥강아지여가지고 평가 절하를 받는 게 아니란 말이라고. 그게 첫 번째 기준이에요. 외환이. 응? 궁금해하실까봐 오늘 환율 얘기가 나왔으니까 환율이 1440원을 넘기고 장중에 어쩌고저쩌고 이러쿵 저러쿵 왔다 갔다. 응? 원달러 환율 여기서 보시면 되잖아. 그러면 응? 원달러 환율입니다 하고 원달러 환율 봅시다. 환율 달러 원달러 한국원 딱 보시면 한국원이 뭐야? 원달러 환율이지. 달러 기준 원화.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 사태 터지고 나서 외환위기 IMF 금융 구제 지원을 받을 때 구제금융 지원 받을 때 그리고 이때 이런 게 문제라는 거야. 이런 게 이때 외환 보유고 세계 10위라니까. 어디서 풀 뜯어먹는 소리 하는 사람들 다 잡아와야 돼. 제2의 박순혁이야 뭐요. 이게 이 기준이 이게 외환잔고 세계 10위에 들어와 있는 국가의 환율입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슈팅 나와 있어요. 탄핵이 커? 아니면 미국의 리먼이 더 커? 정답은 없겠지. 느끼는 체감 온도에 차이가 있으니까. 그러면 야 미국의 리먼보다 탄원이 더 탄핵이 아니라 계엄이 더 큰 거야. 더 큰 악재야. 더 무서운 거야. 그러면 지금 환율이 개풀 뜯어먹고 여기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 응? 가슴에 손 얹고 아까 1444원인가까지 갔는데 1444원 갔는데 지금 1425원이에요. 개뿔 여기 있냐고. 이렇게 슈팅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아이고 한국 부도났네 하고. 그럼 개뿔이나 뭐 리먼 브러스 때보다도 큰 문제가 아니네. 마저 틀려. 막연하게 방송 나와서 헛소리하고 이런 지표 하나도 안 보여주고 그냥 막연하게 뭐 이게 되겠어요. 민주주의 시대의 비상계엄 말도 안 되는 대통령이 뭐 실수하셨나 보지. 약주 한잔 드셨나? 그런 풀 뜯어먹는 소리잖아.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이 들어가 있는데. 예? 그래 안 그래요? 결론은 그러면은 이때 대비해서 지금의 흐름이 어떠냐 이거야. 지금의 흐름이 어때? 지금 실시간이에요 저것도. 요즘에 HTS 좋아져서 실시간으로 나온다고. 실시간이라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 환율이 안 움직였어. 악재야? 비상계엄을 선언했는데 환율이 기껏 해봐 2% 움직였어. 악재냐고. 새벽에 지금 윤정도 방송 들으실 지금 그 기준이냐고. 주무셔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왜 안 주무시고 계시는 거야? 제가 방송한다 그래가지고 주무세요 얼른. 응? 두 번째 기준은 말씀드렸잖아요. 아이쉐어 MSCI 사우스 코리아 ETF 상품 대형주하고 중형주 기준의 ETF 상품. 그 ETF 상품이 6% 하락했어. 6%. 근데 내일 보세요. 이제 경제TV 나와갖고 어디서 그 기사떼기 하나 갖고 주워 갖고 나와가지고 그거 읽어준다니까. 읽어주면서 얘기하겠지. 기사에 보면 5% 떨어졌다고 나온 기사도 있을 테고 4%인 기사도 있을 테고 그걸 그대로 갖고 나와서 그대로 읽는 거야. 그런 애들 말을 여러분들은 듣고 계시는 거예요. 장중에 제가 본 게 한 6% 정도 떨어졌었어요. 6% 이상 떨어졌었어요. 그 이상은 어디까지인지 뭐 그 계산해 보면 되고 제가 나중에 계산해 보면 되죠. 퍼센테이지는 안 나오고 그 지수 하락 가격만 나와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얼마냐. 지금 3% 밀려 있어요. 3%. 지금 아까 누군가가 채팅방에 그런 걸 올렸어. 10% 밀릴 가능성도 있다. 야 이거 내일 10% 떨어질 각이네 그러더라고. 이게 6% 떨어졌다가 지금 얼마야? 2.96이에요. 6% 떨어졌다가 2.96이라고. 시간에서 유일하게 볼 수 있는 게 얘예요. 시간에서 유일하게 볼 수 있는 게.
개뿔 우리나라의 비상계엄 선포가 미국 시장에 영향을 줄까? 1도 못 미쳐. 응? 2.96 빠지고 있잖아. 그러면 이 겪어보지 못한 밑도 끝도 없는 진짜 한숨 나오는 이거 말 같지도 않은 허탈의 한숨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 발생됐는데 10%가 아니라 3%다? 응? 이 3%면 어느 정도 체감이냐면요. 코로나19 때 이게 11% 빠졌다고 그러더라고. 코로나19 때 11%. 코로나19가 커? 아니면 비상계엄이 커? 코로나19가 더 큰 사건이라고? 그럼 얼른 주무셔. 비상계엄이 더 큰 사건이라고? 근데 왜 안 빠지냐고? 정치 이슈이기 때문에 펀더멘탈 외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내일 한번 출렁거리면 그걸로 끝. 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막 끔찍해가지고 순식간에 깨고 내려갔다 결국 어때? 꼬리 다 달고 돌렸어요. 탄핵하고 비상계엄하고 다르지 않냐. 제가 볼 땐 똑같아. 정치쇼. 근데 이번에 완전히 불확실성이 제가 판단할 때 오히려 해소될 수 있다. 조심스럽지만은 제가 판단할 때는 오히려 이번에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다. 정부와 여당, 야당 3자 구조에서 혼란스러웠던 부분이 이제는 뭔가 말 조심해야 되니까 특히 뭐 비상선언 해놨는데 말 함부로 하면 큰일 나잖아요. 끌려가면 어떡해. 비상계엄 농담해라.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뭐 누가 잘했다 못했다 얘기 잘못했다 큰일 날 수 있어. 조심해야 돼. 결론은요. 제가 판단할 때는 이번에 오히려 불확실성이 이번에 해소된다. 대충 뭐 감이 오시는 분들은 대충 생각을 하실 거예요. 이제는 뭐랄까요, 남아있던 마지막 파워까지 다 소진돼버리는 형국이 돼버렸잖아. 여당까지도 등을 돌리는, 상당 부분이 등을 돌리는. 특검 어떻게 됐어요? 전부 통과될 것 같은데. 근데 그거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없어. 다만 불확실성이 축소될 수 있다. 오히려 호재 기준이 된다. 환율 대박이다. 금리, 우리나라 금리가 미국 금리의 영향력을 뛰어넘은 적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훌륭하신 금융학자 분들께서 한국은행의 총재 또 한국은행 위원으로 계시는 거죠. 그분들이 결정한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의 금리가 미국의 금리에 역전됐네 안 됐네 그 필요 없어요. 예전에도 우리나라 금리가 더 낮아진 경우도 있고 그런다고 해서 뭐 외국인이 빠져나가서 문제가 된 경우도 없고 지금 시장의 기준도 외국인이 뭐 엄청나게 팔아요. 풀 뜯어먹는 소리 하고 있어.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예? 원래로 따지면 이제 시장 5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까지 300% 오를 때 근데 2005년으로 따지면 뭐 1000포인트 시대이니까 100% 오르는 기간 동안에 외국인이 55조 팔았어요. 그 당시에. 지금보다 훨씬 낮은 시가총액 지수 기준에서 55조. 근데 시장은 글로벌 시장과 맞게 슈팅, 랠리. 왜요? 55조를 패더라도 밑으로 집어던지는 매도가 아니었고 위로 올라오는 것에 대한 차익 실현이었고 거기에 연기금의 국내 주식 지분한도 확대 그리고 주식형 주택 잔고 증가 8조에서 74조까지 거기에 모든 사학연금 국민연금을 비롯한 퇴직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전부 다 주식을 사게끔 연기금이라는 건요 정확히 하셔야 돼. 연금과 기금 한 70여 군데가 있어요. 그중에 우리가 국민연금을 가장 대표적인 연기금 그런 거는 국민연금 비중이 가장 높기 때문에 차지하는 비중이 어찌됐든 외국인이 뭐 판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 환율 얘기해드렸고 금리는 고금리일 때 슈팅이 나온다요. 금리는 고금리일 때 슈팅이 나온다. 자, 금리의 정점은 언제였습니까? 22년부터 올리던 금리를 정점 찍은 게 언제예요? 정확히 어설프게 얘기하지 말고 금리 정점 언제 찍어요? 금리 정점 23년 7월에 찍잖아요. 23년 7월이 5.5%의 금리까지 올라갔던 시점입니다. 그러면 찾아보면 되잖아. 찾아보면 23년 7월 이후에 글로벌 시장 어때요?
21년도 고점을 넘긴다니까. 미국 시장에서 다우지수는 주가 평균 방식입니다. 30개 종목에 대한 주가에 대한 평균 방식, 상징적인 의미뿐이 없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시장의 지수, 인덱스의 직수, 그거는 누가? S&P 500 지수죠. 왜? 500개 우량 종목에 대한 시가총액 방식입니다. 그 S&P 500 지수가 정확히 23년 하반기에 슈팅이 나와서 21년도 고점을 넘겨요. 21년도의 고점의 의미는 뭡니까? 20년도에 대선 진행하고 그러고 나서 바이든 대통령 당선되고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낙선됐는데 누가 됐더라도 무조건 공약이죠. 돈 뿌리겠다. 경기 부양하겠다. 경기가 금리를 올려야 된다. 지표 긴축을 해야 된다 할 정도로 지표가 굉장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당선돼야 되니까 돈 뿌리겠다는 얘기를 또 하는 거지. 그래서 결론은 21년도에 긴축을 해야 되는데 긴축을 못했어요. 1조 달러를 뿌리는데 어떻게 긴축을 하나? 2조 달러인가요? 2조 달러 뿌리는데 어떻게 긴축을 해? 정부는 돈을 뿌리겠다는데 나는 긴축을 해? 엇박자잖아. 말이 안 되잖아. 금리 올려야 된다고 그래? 돈을 뿌린다는데? 그래서 결국은 CPI, PPI가 지금 3% 저는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 CPI, PPI가 얼마까지 가서 8%, 10%를 넘깁니다. 8%, 10%. 지금 생각하면 상상을 초월하는. 근데 경기가 좋아서 올라간 거 플러스 돈을 뿌려서 올라간 거. 그래서 마지막에는 빈부의 격차가 발생될 수 있단 말이에요. 왜? 엔비디아에 다니는 사람은 보너스 많이 받아서 돈 많이 쓰고 싶지? 그 보너스 받아가지고 미친 듯이 돈을 써. 근데 업황이 안 맞아 떨어지는 쪽은 있는 월급도 삭감해야 될 판이야. 실제 삭감을 했어. 그 나는 돈을 못 써야 되는데 돈 있는 애들이 막 써가지고 물가 막 튀어 올라가? 그럼 전쟁 나지. 자국 내에서 전쟁 나지. 봉기가 일어나지. 그래서 금리를 올려서 유동성을 줄이고 인플레이션을 잡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빈부의 격차를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파월 의장이 엄청난 매파인 것처럼 아니야. 어마어마한 비둘기파였어. 왜? 23년도에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돈 뿌려서 못 올리니까. 정부가 돈을 뿌린다는데 어떻게 올려? 그래서 엄청난 비둘기파. 아유 지금 괜찮아요. 금리 안 올려도 돼요. 아이고 무슨 얘기예요. 뭐 이렇게. 그러다가 거품이잖아요. 엄청난 거품. 유동성 랠리. 금리를 이제 올린다 하니까 차익 실현 욕구가 터진 거지 시장이 붕괴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서 실질적으로 금리 올리고 금리가 정점에 달했을 때 23년도 기준, 그 기준의 정점, 23년도 기준의 정점. 그 이후에 슈팅이 나오죠. 누가 끌고 왔냐고 이걸. 이걸 누가 끌고 왔어요. 이걸 누가 끌고 와서 금리를 얘기하면서 업종군을 얘기하는 거야. 이걸 누가 끌고 갔냐고 이 지수를. 볼까요? 누가 끌고 왔어? 누가 끌고 왔어? 엔비디아가 끌고 왔기. 테슬라는 아니야. 때려 죽여도 얘는 뭐 21년도 고점도 못 넘기고 있는 애를 왜 봐? 앞으로 계속 갈 수 있어요. 그럼 뭐 그러면 봐. 지금의 지수 논하고 금리 논할 때 보는 게 아니야. 엔비디아 어때요? 시가총액 순위 23년 1월 달에 시가총액 순위 10위 안에도 없던 애입니다. 23년 5월 24일까지 시가총액 1조 달러도 못 넘기던 애입니다. 그게 23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날아가죠. 23년 5월 25일 날 실적 발표 본장에 적용이 되고 슈팅. 상상을 초월하는 슈팅. 그러면서 3조 5천억 달러를 넘기는 흐름. 실적이 받침이 돼서, 실적이 뒷받침돼서 23년 5월 달 슈팅 나올 때 실적이 주당 순이익이 10센트예요. 10센트. 지금 이번 마지막 실적 발표 얼마? 80센트. 주가 8배 올라온 건 아니죠. 근데 이들이 이러한 엔비디아라든가 또 애플이라든가 그리고 DS라든가 이런 쪽 친구들의 슈팅 보시면 전부 고금리에서 나옵니다. 23년 7월 이후에 고금리에서 다 슈팅. MS, 마이크로소프트, MS 전부 21년 고점.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수로 얘네들 종목의 기준을 지수로 환산한다면 얼마? 4,000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저 흐름이 어느 정도 기준이냐면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까지 글로벌 시장의 시가총액입니다. 사우디 아람코 그다음에 대만의 TSMC죠. 이 사우디 아람코가 22년도에 시장 바닥 찍고 있을 때 22년 9월 말 10월 초 시장 바닥 찍을 때 사우디 아람코가 애플의 시가총액을 넘기는 흐름이 있었어요. 그 당시 애플 시가총액이 얼마인데 서로 2조 달러 왔다 갔다 했어요. 그 애플이 항상 1위였지만 간헐적으로 사우디 아람코가 1위 자리를 올라왔어요. 그게 얼마? 2조 달러에서 왔다 갔다 했어요. 그 당시에 엔비디아 뭐 순회도 없었고 올해 작년 1월 달에도 뭐 엔비디아는 10위밖에 있었고 얘가 2조 달러 좀 넘기고 있는 상황, 얘가 2조 달러 왔다 갔다 하는 상황, 그러면서 1위, 2위 왔다 갔다 하는 상황. 얘가 2조 달러 택도 없었죠. 얘네들 2조 달러 택도 없었지.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온 거예요. TSMC 시가총액 25위짜리가 한 방에 이렇게 날라온 거야. 엔비디아 글로벌 시장 1위까지 올라오고. 이게 뭐를 바탕으로 해서 올라온 거야? GPU. 클라우드 사업에 필요한 챗 GPT의 학습 능력을 위한 고사양 CPU, GPU가 필요한 거예요. GPU가.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가 슈팅이 나왔죠. 클라우드 사업, 산업 자체 바뀐 거야. 그럼 전부 성장주야. 얘네가 저평가야? 아니야. 전부 성장주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고금리 시대에 고금리에 맞게 성장주가 슈팅이 나오는 거야. 바이오주들 주가가 금리 인하 때문에 바이오주들 날라갔어. 뭐 아니라니까. 이번에 조정받은 거는 뭐 여러 이슈도 있었고 트럼프 대통령이 또 존 F 케네디 주니어 보건부 장관이라는 애 그쪽은 하여간에 지명했대. 근데 복지학을 안 좋아해. 복지학 안 좋아하면 뭐 어쩌라고. 지금 미국의 정책이 지금 어떻게 움직일지 몰라서 그것에 대해서 불확실성 얘기를 하는데 아니야. 글로벌 증시가 다 강해요. 그죠? 그러면 미국의 정책이 제약바이오가 죽을 수 있다 끝났다 아니라니까. 공화당은 전통적으로 제약주입니다. 제약주. 제약바이오가 다 죽는 게 아니라 제약주를 선호해. 민주당은 복제약을 많이 만들어서 오바마 케어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 명분이 뭐예요? 바이오 업체들에게 공식적인 정치자금 후원받으니까 규제를 그렇게 완화해 주는 거죠. 어떤 거? 특허권에 대한 권리를 바이오 쪽에 유리하게. 알테오젠을 지금 끄집어내는 이유는 알테오젠이 저금리 시대에 움직였어요? 제로금리 시대에 알테오젠이 폭등이 나왔나? 전혀 없죠. 제로금리 때 조달금리가 돌아다녀? 금리가 제로일 만큼 경기가 안 좋은데 그래서 부양책을 쓰고 있는데? 말도 안 되잖아요. 어떻게 금리 인하를 바탕으로 유동자금의 유동 이율이 낮아지니까 알테오젠 바이오주들이 슈팅 나온다. 풀 뜯어먹는 소리. 작년 4분기 특히 올해부터 슈팅 나온 거예요. 첫 번째 스타트 HLB FDA 승인권 갖고 비이성적으로 미친 듯이 시가총액 16조까지 땡겼죠. 그 16조까지 땡긴 애가 대주주 지분 10%뿐이 안 돼. 근데 16조까지 땡겨놓고 그지야? 600억 700억만 3,4배정 돈 좀 주십시오. 그지냐고. 시가총액 16조짜리가. 나 같으면 대주주가 1% 담보대출 풀어놓고 그거 팔아서 회사에 멋들어지게 1,000억씩 갖다 넣어주겠다. 어쨌든 알테오젠이 슈팅 나온 거는 고금리 시대에 나온 거예요. 23년 7월 이후에. 그러니까 지금 무슨 이유를 들건 시장에서 금리 인하 빨리 해주면 좋겠다. 금리 인하가 답이다. 금리 인하 안 한 데서 시장에 박살났어요. 그런 헛소리에 현혹되지 마시고 고금리 시대에는 무조건 성장주의 기준, 비트코인이든 위험자산이든 성장주가 강세를 띈다. 금리 인하를 제한적으로 한다라고 하니까 바로 채권 가격이 조정을 받아버리죠. 무슨 얘기냐면 금리 인하를 안 하면 고성장의 기준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지표가 유지가 되는 거고.
좋은 시장에 그러면서 금리를 낮춰버리면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난다 했잖아요. 결론은 어디 가서 금리 급격히 내려달라. 금리 이번에 좀 제발 내려라. 그 여러분들 자산을 한강에 집어 던지겠다는 얘기뿐이 안 되니까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 8월 5일, 9월 초처럼 금리를 내린다? 시장 폭락 나오니까 뭐라고 해석해요? 와, 금리를 인하할 만큼 경기가 둔화되는 거야? 그랬더니 옆에서 아니야, 침체래. 그런 상황이 온다고. 금리를 급격히 내릴 만큼의 상황이 된다면.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보고 막연히 얘기하지 말고 윤정두 얘기만 들으시고 윤정두 이 녹화한 거 올려드리면 또 들으시고 또 들으시고 또 들으시고.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금리는 결론적으로 지금의 금리에서 금리를 급격히 인하한다라는 쪽으로 방향이 바뀌면 그러면 시장에서 무조건 도망 나가야 된다.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경제 동향은 아무런 문제 없다 그랬죠. 금리를 제한적으로 낮추게 할 만큼 지표는 매우 긍정적이다. CDS 프리미엄은 뭐예요? CDS 프리미엄은 지급 보증을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입니다. 잘 들으시면 돼요. 뭐 한 번 듣고 그냥 잊어버리셔도 되고. 자, A와 B가 있어요. 그리고 C가 있다고 칩시다. 다시 그렇게. A가 요 가와 나가 있다고 칠게요. 가한테 가서 가한테 가서 나 돈 좀 빌려줘 그런 거야. A가. 그렇게 해서 돈을 빌려갔어. 얼마? 100만 원을 빌려갔어. 이자 얼마? 3% 받기로 했어. 그럼 나는 103만 원 받으면 돼. 근데 이러고 있는데 개풀 비상계엄이 터지네. 야, 미치겠네. 야, 너 돈 갚을 자신 있어? 아, 그래. 돈 줬어. 내가 잘 갚을 거야. 근데 이 가는 불안한 거야. 뭐 우리은행이라고 할게요. 우리은행은 불안한 거야. 제가 돈을 못 갚을까 봐. 그래서 이거를 세일즈를 합니다. 누구한테? 우리은행한테 가는 거야. B한테. 얘가 A라고 치고 얘가 B라고 치면 B한테 가서 야, 내가 이 채권 갖고 있는데 네가 이거 보증 좀 서줄래? 얘가 자빠지면 네가 돈 좀 줄래? 그럼 얘는 그냥 맨입에 해줘. 야, 그럼 프리미엄 내놔. 돈 내놔. 얼마 줄 거야? 아, 내가 이자 3% 받는데 그러면은 뭐 야, 이자 3%에서 나한테 2%만 줘. 혹은 야, 이자 3%야? 야, 그러면 거기에다가 지금 뭐 불확실성이 있고 부도날 가능성이 있고 그러니까 돈 더 내놔. 5% 내놔. 5% 내놔. 5%. 그럼 울며 겨자 먹기로 얘한테 지금 당장 돈을 못 받아낼 것 같으니까 이쪽에 주는 거예요. 그게 크레디트 디폴트 수합이에요. 자빠졌을 때 돈을 대신 내준다의 개념인 거야. 근데 거의 자빠질 일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그 이자 비용만큼 꽁으로 먹고 있다가 실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쪽에서 해결을 해준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CDS 프리미엄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라고 했을 때 지금 내일 아침에 이제 또 나올 거예요. 제가 우리 유료 회원님들은 올려드릴 거 안 까먹고 지금 그 외환위기 때 700bp 수준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699bp. 외환위기가 아니라 이번에 그 리먼 브러스 터졌을 때 699bp까지 갔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나라 5년 만기 외평채를 발행하는데 6.99% 7%의 이자를 지급한다는 약정이 없으면 우리나라 5년 만기 외평채가 발행이 안 돼요. 6.99까지 올라간 거야. 7% 수준의 금리를 줘야만 우리나라 국가채, 국가가 발행하는 5년 만기 외평채의 발행이 7%의 금리를 줘야. 그게 언제라고? 리먼 터질 때. 그게 낮아져가지고 한때는 또 헛소리까지 했죠. 일본하고 비교하고 앉아 있었어. 일본하고는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네? 제가 매국노가 아니고 또 친일파도 아니고 일본의 경제 규모하고는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안 돼. 국민 정서상 야, 우리가 더 잘 살아졌어. 일본이 이제 망했어. 이러는 거지. 실질 객관적인 데이터는 그렇지 않단 말이야. 네? 어쨌든 일본이 100bp 미만, 우리도 지금 100bp 미만일 거야. 아마 지금 잠시만요. 근데 지금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끄집어내서 한번 볼까요?
100bp가 뭐야? 뭐 50bp, 70bp 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이게 만약에 문제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CDS 프리미엄이, 그러니까 환율, 금리, 뭐 주식시장 모든 게 다 문제가 되는 상황이면은 어떻게 된다? 모든 게 다 문제가 되는 상황이면 말씀드린 CDS 프리미엄이 상상을 초월하게 가파르게 미친 듯이 그냥 슈팅이 나와서 올라갑니다. 그냥 슈팅이 나와서 올라간다. 그거를 네이버에서 뒤져서 보실 수도 있어요. 네이버에서 뒤져서 CDS 프리미엄 한번 보실까요? 지금 거 뭐 지금 거 실시간으로 찾아서 보기가 쉽진 않지만,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백과사전 뒤지셔갖고 CDS 프리미엄이 뭔지, CSD로 잘못 썼네. 깜짝 놀랐네. 왜 안 나오나 해가지고. 그냥 백과사전에서 뒤져서 보시면 돼요. 2004년 이후에 대중화된 파생상품이야 사실. CDS 프리미엄이라고 하는데 뭐 이렇게 설명 나왔잖아. 이거 한 번씩 읽어만 보면 되잖아. 이거 뭐 그렇게 어려워. 파산 위험 자체를 사고 팔 수 있는, 기업이나 국가의 파산 위험 자체를 네가 지급 보증해 줄래? 내가 얘 거 채무 불이행, 크레딧 디폴트 사태에 대해서 서로 교환한다, 수합한다. 얘가 채무를 이해하지 못하면 네가 받아줄 거야? 그냥 꽁으로 이자 줘야지. 이 CDS 프리미엄, 대한민국 이 CDS 프리미엄, 지금 얼마로 돼 있어? 아까 보니까 대한민국 CDS 프리미엄, 아이고, 100. CDS 프리미엄 대한민국 2007년도 거 나오네. 14bp 이후에 2007년도에 14bp 이후에 2021년도 8월 말에 18bp다. 이거는 대한민국 5년 만기 외평채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미지로 한번 보면 차트가 쭉 나오겠지. 그죠? 한번 봅시다. 요거 하나만 보면은, 요거 하나만 이해하고 있으면 돼요. 야, 우리나라 지금 CDS 프리미엄이 얼마야? 그러면은 정부 정책기관들에서 이 CDS 프리미엄을 내줘요. 요거를. 그걸 보면 되는데, 아주 오랜 기간에, 먼 기간에 형성되어 있는 차트가 있을 텐데, 어딨니? 창피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한번 나와봐라. 요 녀석아, 걱정하지 말고 나와봐라. 제가 지금 제 컴퓨터가 아니라 그래요. 시장, 회사 컴퓨터에는 아주 예전 자료가 이제 저한테 데이터가 있는데, 지금 집에서 있기 때문에, 여기 있네. 요 정도면 뭐, 무난합니다. 19년도 정도만 돼도.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699bp까지 올라간 거예요. 약 7%. 7% 금리를 주지 않는 한. 그리고 지금은 얼마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2019년인데 거의 이 자리에서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이 자리에서. 근데 만약에 문제가 되잖아요? 그럼 이런 식으로 슈팅이 나온다니까? 문제가 되면은 뭐 단계별로 올라가고 너 좀 기다려줘. 그러면 마음의 준비하면 내가 슈팅 줄게. 이게 아니라 한 방에 그냥 미친 듯이 올라간다니까. 한 방에 확 그냥 확. 어지간해서는 그런 그 슈팅이 없었죠. 코로나19 때도 이렇게 슈팅이 크지 않았어. 그래서 윤정두가 혼자 몰래, 여러분들 안 알려주고 나 혼자만 그냥 알고 있을 때도 있었단 말이야. 설명하기도 귀찮고, 여기 보면 이렇게 표로 다 나오죠. 연도별 CDS 프리미엄, 요게 이제 그 통계청이나 이런 데 들어가도 다 나와요. 근데 맨날 욕하는 게 그거잖아. 방송 나오는, 유료 활동하는 그 껍데기들. 윤정도도 유료 활동을 하지만, 그냥 이런 거 찾아볼 생각도 없고. 그리고 이렇게 찾으면 안 돼. 이거 무식한 거야. 통계청의 기준에서 찾든 뭐 여러 가지. 이게 언제? 22년 11월이네. 그래도 가장 최근 거. 22년 11월. 어딨어? 여기 있네. 여기 있죠? 환율 1513원까지 리먼 브라더스 파산됐을 때 692bp 장중 기준에 699bp까지 올라요. 이게 종가선 차트인 거고. 그렇게 되고 뭐 2011년도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오고. 지금의 위치가 아무런 내용이 없는 위치야. 문제가 되려면 이게 다 깨져 내려간다. 그 내용이에요. 어렵지 않죠? 또 뭐 어떤 거 있어? 어떤 거? 없어. 그래서 내일은 개파락이 일단은
어찌됐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로 형성이 돼버렸잖아요. 계엄 선포를 했고 국회에서 야 풀 뜯어먹는 소리 하지마 무슨 계엄 선포야 가만히 안 둘 거야 우리가 막을 거야. 그럼 상당 부분의 국민들은 동참을 할 것 같아요. 뭐 무슨 이 민주주의 시대 2024년에 말 같지도 않은 국회의사당 위에 그 헬리콥터가 결국은 거기서 특전사 부대원들이 내려온 걸로 지금 언론 보도가 됐으니까 이게 있을 법한 얘기입니까? 일본에 5년 살면서 가장 겪어본 큰 수모가 농담이 아니라 야 우리나라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여행 다니자. 내가 초대할게 우리나라에. 방학 때 가자. 애들이 가슴에 손 얹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근데 니네 나라 가서 한국 가서 여행하다가 전쟁 나면 어떻게 하냐? 전쟁 나면 나 어떻게 헤엄쳐서 도망가냐? 어떻게 하냐? 굉장히 무서워하는 거야. 우리가 중동 국가들을 무서워하는 것처럼 또 우리가 막연히 아프리카 위험하다 생각하는 것처럼 걔네들은 우리는 멀쩡하게 살고 있는 이 나라가 분단국가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 전쟁 나면 어떻게 하냐? 강철비라는 영화 보면 나오잖아.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미국 국민 여러분 전부 서울공항으로 집결해서 헬리콥터 타시어 인천공항으로 저 배를 타시고 탈출합니다. 2017년도 그랬다니까 한국경제TV에 박문환이라고 샤프스타 그 껍데기만 있는 시황 돈 받고 팔아먹는 그 시황 다 짜집기 하는 블룸버그에서 다 번역해갖고 지가 쓴 거 있냐 하잖아. 맨날 윤정도한테 자료 주세요 하던 윤정도는 나이가 한 2살 많아. 그래도 열심히 살았지. 근데 껍데기잖아. 2017년도에 뜬금없이 이번만은 달라요. 뭐가 다르니 북한이 수소탄을 개발해서 핵무기보다 더 위험한 그래서 어쩌라는 거야? 전쟁 난다는 거야? 그럼 금융시장이 어떻게 돼? 아까도 비상계엄 그 하나 때문에 장이 열리는 만에 혼란스러웠잖아요. 미국 북한이 미친 척하고 말 같지도 않게 우리 쪽으로 그냥 미사일을 그냥 실수든 뭐든 쏴버렸어. 어떻게 할 거야? 금융시장 어떻게 돼? 폭락이야? 폐쇄지? 아이고 2017년도 그 한가위 앞두고 그 또라이 그 정신 나가는 애 나와가지고 이번만은 달라요. 전쟁. 지가 금융 전문가야, 주식 전문가야, 뭐 군사 전문가야. 모르는 게 없어. 업황도 다 잘 알아. 다 잘 알아. 그 나중에 돼서 고객분들이 오셔서 처음에는 철강 얘기하길래 진짜 공부 열심히 한다 많이 한다. 근데 그분이 자동차 밴더인데 2차 밴더셨어요. 매출 금액이 상상을 초래요. 근데 자동차 얘기를 하더래. 딱 듣는 순간 야 이건 빈술이었네. 속았네. 내가 하는 분야 얘기하는데 이거 완전 깡통이잖아. 그래 탈퇴하고 윤정도한테 온 거야. 밑도 끝도 없는 얘기 듣지 마세요. 지금 뭐 2.86으로 그나마 줄였는데 어차피 비상계엄 하고 나서 윤정두가 뭐 이걸 시장을 들어올려줄 수도 없고 결국은 어차피 2.86으로 이대로 끝나면 이건 두들겨 맞는다는 거야. 다만 다행히 6% 폭락보다는 덜 맞네. 그리고 6% 폭락 이후에 꼬리 달리고 이렇게 돌려나? 그럼 망치형인데 거래 터지고 돌리면 망치형인데? 야 그럼 여기서 반등이네. 추이 추정 어떻게 되겠어? 상상을 초월하는 강세로 전환이 됩니다. 전화위복이 된단 말이야. 엄청난. 이게 완전히 전화위복이라는 건 뭐예요?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건데 강해질 수 있다는 근거는 뭐예요? 우리나라가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만 못 갔다는 건데 우리나라만 못 간 이유에 대해서 윤정도는 뭐라고 설명해? 정정불안. 이제는 윤정도도 숨기고 얘기할 필요도 없이 이런 풀 뜯어먹는 일이 이렇게 나타나면 되겠냐고. 이게 불확실성인 거지. 근데 이것 때문에 개발을 나오고 던져주는 물량을 소화할까 안 할까? 소화하죠 시장이. 왜? 펀더멘탈적인 부분이 너무 저평가거든. 지금 환율 어떻게 되고 있어요? 1.37이야.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 CDS 프리미엄 보면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 볼 줄 모르잖아. 실시간으로. 뭐 실시간으로 나오진 않아. 내일 아침에 나와. 오늘 게 반영이 안 돼? 반영되지. 그래 장중 거 알고 싶어? 그럼 그 다음날 거 보면 되지. 지금 환율이 이상해. 멀쩡해. 아까 얘기했잖아. 달러 강세에 대한 원화의 약세일 뿐이라고. 그 KBS, MBC 양쪽 다 나오나? 박철상인가?
그 어린 녀석도 무슨 지가 무슨 경제평론가, 경제학 박사 교수님들이 나오면 이해를 해. 어디 어린애들 따놓고 어느 날은 군사 전문가였다가 어느 날은 무슨 주식 전문가였다가, 야, 그 또라이 것도 아주 수박 겉핥기식으로. 환율 문제 없죠 지금 전혀 문제 없어요. 1.39야. 금리 문제 돼요? 지금의 금리가 고금리의 기준이 전혀 문제 안 돼. 이럴 때 오히려 추가 강세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정치적인 정책적인 불확실성, 정정 불안이 해소될 수 있는 굉장한 기회가 됐다. 정치적인 논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뭐 루비콘 강이에요? 그게 무슨 강이야? 돌아올 수 없는 강을 다리를 건너 버리신 거지. 제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비선경 해제해달라고 여야가 합동으로 다 등을 돌렸잖아요. 여당의 상당 부분이 다 등을 돌리셨잖아. 그러면 정책이 어느 정도 모여지겠죠. 그리고 야당도 이제 명분이 없어지지. 왜? 뭐 야당이 원하는 거 민생 둘째치고 다 뭐 특검하자 뭐 하자잖아. 그럼 특검해. 이제 정치인들끼리 뭉쳐졌으니까.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비상경험은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뭉쳐졌으니까 그럼 같이 뭐 탄핵을 하든 탄핵이 아니라 말 조심해 큰일 나. 뭐야 특검을 하든 뭐 하든 이제 그렇게 되면은 불확실성이 이제는 레임덕이 굉장히 빨리 올 수 있다는 거죠. 이 단어를 생각하면 되겠네. 레임덕이 굉장히 빨리 온다는 거지. 이미 레임덕이다. 그리고 이제는 뭐 오히려 그런 불확실성 부분이 오히려 끝날 수 있다. 오히려 기회다. 어떤 종목을 사야 돼요? 어떤 종목을? 내일 당장 변동성이 확장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이들이 엔비디아, 애플 이들이 날라간 거, 특히 엔비디아 날라간 거 주당 10센트가 주당 80센트로 올라왔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결론은 실적이 있는 주력주를 들여다봐야 되는 그 기준입니다. 금리에 대해서 매번 강조드리지만 금리 인상 시기, 금리 인하 시기. 오른쪽 S&P 500 지수 똑같이 움직여요. 금리 인상, 금리 인하 시기. 빨간색이 금리 인상 시기. 파란색이 금리 인하 시기. 금융지주사는 가장 민감하게 금리 인상 인하에 연동이 됩니다. 예대 마진은 명분이고 예대 마진은 뭐 금융당국이 금리 인상을 막 쫙쫙 벌려줘? 그건 아니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KB금융,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그리고 KB금융, 그리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HD현대일래. 왜? 윤정도는 윗방향으로 보니까 오늘 지금 이 시점에서 이 흐름은 과한 말도 안 되는 밑도 끝도 없는 내용의 기준이니까. 그래서 결론은 혼자 하기 힘드시다. 이거는 선택이 아니야. 필수적인 거야. 이제는 선택으로 뭐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네이버에서 윤정두 검색하셔. 뭐 어쩔 수 없잖아. 이 새벽에 맨날 있을 거야. 윤정두가 알아서 해석하고 분석하고 다 알려드리고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제? 그 신뢰도는 생겼잖아. 야 이렇게 새벽에도 열심히 하는구나.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 자산에 우리 유료 회원님들 자산에 기스가 나버리면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설명을 하더라도 이게요. 이 탄핵들 이게 탄핵이는 죄송합니다. 비상계엄이고 이건 대통령이 이거 국회가 있으니까 뭐 이렇게 횡설수설하거나 뭣도 모르고 아무 내용도 모르고 예전에 안 돼. 이거 보여드리고 나서 이제 9.11 때는 어땠는지 또 리번 때는 어땠는지 코로나19 때는 어땠는지 그걸 한번 놓고 마무리를 합시다. 그러니까 윤정두 검색하시면은 나와요. 그 유튜브 검색해서 들어오셔도 된다 그랬죠. 유튜브 검색하시면 나와. 유튜브 검색하셔가지고 어떤 종목이든 여러분들이 들여다보셔야 될 종목군들 보시고 그리고 홈페이지 찾아오세요. 홈페이지 찾아오셔가지고 이 전화번호 있어요. 전화번호 그죠? 왼쪽에 전화하세요.
그리고 자산 규모가 있으신 분들은 VIP가 아닌 VVIP 방으로 오셔가지고 수익이 목적이지 교육이 목적이야? 지금처럼 2,500포인트 이하, 내일 뭐 사실상 2,400 이탈될 수도 있겠는데? 빠르게 돌리지 못하면? 지금 뭐 한 3% 밀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면 1억 이상이신 분들은 마음 어금니 앙당 물고 있는 종목 쓰레기 같은 거 다 갖고 오세요. 다 AS 해드릴 테니까. AS 하고 다 정리해드릴 테니까. 싹 다 팔고 이번에 제대로 된 종목을 옥석 가리기를 통해서 다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 한 종목 한 종목마다 편입의 이유, 근거 전부 다 설정을 해드릴 테니까. 응?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놓고 보시게 되면 어떤 거를 뭐를 이거를 시장 지수에서 과거의 흐름을 한번 어땠는지를 보시면 되잖아요. 조금 전에 질문 드린 것처럼 냉정하게 명확하게 근거를 따져서 9.11 테러 때 21년도 9월 11일이죠. 21년 9월 11일 주봉으로 놓고 봅시다. 21년 9월 11일 그 한 주 동안에 14% 빠지고 난 이후에 오히려 랠리가 나옵니다. 왜 랠리가 나올까요? 랠리가 나오는 이유 유동성 공급이죠. 응? 부양책, 경기 부양책. 오히려. 그리고 9.11 테러가 터진 미국은 오히려 휴장했어요. 휴장. 장이 열리질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심각한 뭐 엄청난 그 상황이었잖아요. 9.11 테러 자체가. 그죠? 그래서 2001년도 9월 11일 요때입니다. 그죠? 요때. 어떻게 됩니까? 요게 이제 9월 10일부터 1주. 그리고 터진 게 이제 11일. 그렇게 해서 14% 무너지고 이런 슈팅이 나와요. 이건 왜요? 그냥 부양책이라니까, 부양책. 그럼 얘는 뭐예요? 그냥 하락 추세에서 한 번 더 맞은 거야. 9.11 테러 터지면서. 미국은 안 열리고 우리나라, 유럽, 일본만 열려. 막 삼성전자가 막 한가 버려. 그러면 15% 더 빠져야 되는 거 아닌가? 이땐 상한가가 15%였으니까. 아니지. 유틸리티 업종, 평상시에 안 움직이는 그런 업종, 그런 종목은 제한적으로 빠지니까 평균치 기준에 주간 단위에 14%. 상상을 초월한 거예요. 주간 단위에 지금으로 기준 따지면 주간 단위에 얼마? 2,500 곱하기 15% 하면 한 400포인트 빠지는 건가요? 아우, 끔찍해. 요런 흐름이 나올 만큼의 전 세계적인 문제거리냐? 그거는 일단 아니죠. 그리고 이제 막연한 공포감도 있고 또 슬픔이 밀려와서 화가 나는 그 기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객관적으로 놓고 볼 때는 이 비상계엄이 아까 이제 저도 잠깐 들었는데 일반 국민들의 일상에는 뭐 불편함이 별로 없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물론 우리가 논하는 게 나 혼자 편하겠느냐 이게 아니라 진짜 뭐 어느 방향성으로 가는가 배가 그걸 논하는 거긴 하지만 또 절대적인 거는 내 삶이 먼저잖아요. 내 삶이 일단 형성돼야 될 거 아니야. 그랬을 때 비상 계엄은 삶에 미치는 영향은 일반 국민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 즉 그 가시적인 범위에서는 좀 제한적이다라는 해석을 아까 좀 논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찌됐건 박성규 TV 끝나고 한 2시간 이상을 이래저래 자료도 좀 뒤져보고 다 했는데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코로나19 때의 기준에서처럼 일시적인 충격을 받는다. 진짜 이때는 3차 대전 나나 뭐 이런 생각까지 했잖아. 미국의 금리가요. 코로나19 이전에 최저금리가 3%였어요. 코로나19가 아니라 9.11 테러 이전에. 그러니까 금리를 3%까지 낮춥니다. 근데 그거 갖고는 부양이 안 돼서 1%까지 낮춘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후에 1%가 바닥금리였고 그랬던 바닥금리 그 1%가 어떻게 돼요? 다시 더 깨고 내려가 제로금리까지. 언제? 리먼 터질 때. 9.11 테러의 이 1% 가지고는 바닥 인식을 못 잡습니다. 라고 해서.
지수가 기가 막히죠. 상승익대 확인형, 고점에서 하락 장악 확인형. 참나. 이렇게 쉬워. 캔들 하나만 있으면 그냥 올라갔다 내려갔다. 두 번째 기준은 뭐가 있을까요? 뭐 어차피, 예? 어차피. 결론적으로 어차피라는 그 얘기는 뭐냐면 일단은 어찌됐든 간에 아이고 알파벳 차트 미국 종목 차트였네. 뭐 지수 차트도 마찬가지. 지수 차트도. 그래서 일단은 어찌됐든 우리나라 이제 국내 지수 기준에서도 마찬가지의 기준이 잡힙니다. 그래서 악재 요인들이 이제 뭐 나왔을 때마다 그때 흐름을 좀 놓고 보셔야 되는데 결국은 우상향으로 지속이 된다. 펀더멘탈 외적인 요인에서는 지금 이게 뭐예요? 심리죠, 심리. 악재가 되느냐, 호재가 되느냐의 기준이 우리가 아무리 뭐 생각을 해낸다 해도 메이저들의 방향성 수급이 어느 정도 어느 쪽으로 이제 기울어질 거냐가 제일 중요한 건데 일단은 하여간에 뭐 시간 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은 정해져 있다 그랬죠. 그래서 iShares, MSCI, 사우스 코리아 ETF 상품 저것을 새벽에 볼 수 있는 건 저게 유일합니다. 2.82%의 낙폭으로 6%에서 일단은 좀 돌렸다. 그리고 이 정도 수준의 흐름이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제한적인 하락의 기준이 된다. 뭐 이렇게 굉장히 제한적인 하락의 기준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망치형으로 또 줍니다. 이렇게 망치가 됐다. 이렇게 거래 터뜨리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쉬세요. 쉬시고 여러분들께는 누가 있어요? 윤정두가 있잖아요. 윤정두가. 윤정두가 9.11 테러, 리먼 브라더스, 또 코로나19 그때 당시에 글로벌 시장의 금융에 대한 문제가 될 수 있었던 내용들 뭐 글로벌 시장 전체의 경기 동향에 문제가 될 수 있었던 뭐 코로나19들 전부 슬기롭게 대처가 됐는데 지금은 그거보다 더 큰 충격이냐 될 것이냐 아니냐의 기준에 환율에 문제가 없고 현재 실시간 움직이는 지수 부분도 2.76이다 라고 한다면 저 정도는 감내할 수 있지.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눈 뜨고 일어났더니 5%로 빠졌다. 그것도 감내할 수 있어요. 왜요? 새롭게 바뀐 내용이 없잖아. 새롭게 바뀐 내용이 없잖아. 없는데 낙폭 줄였던 부분이 조금 더 밀렸다? 그럼 그 낙폭 줄이는 건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거지. 새로운 악재가 터져서 밀렸다면 모를까. 지금 뭐 새로운 악재, 더 큰 악재 나올 게 있어? 오늘 저점을 이탈시킬 만큼 더 큰 악재 나올 게 있나? 없어요. 그리고 꼬리 달고 돌린 게 국회에서 이제 뭐 비상계엄 해제 요구하고 이런 것 때문에 돌린 거 아니에요, 꼬리? 물론 그건 있을 수 있죠. 계엄군이 적극적으로 이제 뭐 육탄전으로 방어를 해서 뭐 어쩌고 그런 굉장히 심각한 충돌이 날 수 있는 거고. 근데 그게 아닌 그 이전부터 자체적인 변동성에서 낙폭을 다 줄이고 뚫린 겁니다. 2.73. 오케이. 조금 아닌 반중에 그냥 깜짝 놀라셔서 힘겨워지신 부분도 분명히 있으시겠습니다만은 차분하게 대처하면 결코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굉장한 기회가 될 수 있다. 폭락이 와서 저점 편입해서 기회가 아니라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진짜 가벼운 슈팅이 3,000, 3,500까지 다이렉트의 흐름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정치적인 불확실성, 정책적인 불확실성 끝난 거야? 라면서. 왜? 여야가 일단 이번 건으로는 붙었잖아요. 긍정적으로 함께 가자 했잖아. 맨날 싸워야만 맛이야?